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난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리포트들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방송 중에 오늘 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적정 주가 상향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적정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에는 아마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시장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일단은 목표가 오른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월 14일에 6종목이 나왔고 15일에 3종목이 나왔거든요. 총 9종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균 승리 5.75%였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페노션이 약 7%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LNF가 8.5%, CJ 프레시웨이가 약 10%대. 그다음에 이제 하락한 종목도 있었죠. 그래서 JB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가 이제 2~3%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J콘텐트리가 12.08% 이의를 기록을 했고요. DBI텍이 2.1%, HMM이 아까도 뭐 우리가 상담을 했지만 14.7%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리농호업이 3%.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세 종목을 이제 간단히 볼 텐데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J 콘텐트리, HM 이 종목들이 거의 주간 단위로 10%대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10%대 아마 상승한 종목이 3개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이렇게 세 종목이 10%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에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고요. 일단은 저평가주하면서 구조적 개선, 이익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 실적에 기대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까지 해서 4분기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6,067억 매출액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일단 170억으로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네. 이는 저수익 부문 디마케팅 등 사업 구조 효율화를 통한 구조적 체질 개선이 지속되었다. 동시에 경기 호조 흐름이 맞물리는 호실적으로 인건비 등 일회성 비용을 감안시 시장 기대치 190억을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판단한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뭐 170억이지만 인건비를 감안할 때는 가이던스보다 컨센서스보다 올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영업 실적은 경기 회복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식자재 유통에 보시면은 외식하고 급식 유통이 작년에 워낙 이제 외식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고 일단은 이제 소비 측이 일단은 안 좋았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에서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액은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수익성 또한 비용 절감 효과, 그러니까 마케팅을 안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됐는데 아마 올해 이제 대변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역 오늘 뭐 지금 보니까 내일 아침에 11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미 넘었다고 그렇죠.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방역 완화 지금 뭐 1시간 늦춰졌죠. 10시까지.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개선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됐고요. 특히 일단은 공급망 이슈와 관련된 산업 전반적인 어떤 부담 추세도 불구하고 판가 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원가 오르는 거를 이제 판매가를 좀 올림으로써 이런 어떤 뭡니까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체 급식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고정비가 일단 커버를 되죠. 그래서 고정비 커버 되면은 어느 정도 일단은 잘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단은 골프장이라든가 병원 위주의 어떤 추가 수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 가지고 올해 좀 고무적인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대형 골프장이라든가 병원 이런 걸로 수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외형도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된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43,000원에서 이제 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구조적 이익 레벨업뿐만 아니라 추가 영업 마진 확대, 비용 절감을 감안한 2022년 가이던스에 비해서 성장폭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개선 흐름이 올 1분기부터는 시현될 전망이다 해가지고 연결 실적 보면 매출액 일단은 2022년도에서 보면 1분기 570, 2분기 6,300억, 3분기 6,088억, 4분기 6,560억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연결이익도 2022년에 적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약간 이제 55 정도 흑자 전환이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하고 투신 연기금이 CJ 프레스웨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8,000원대에서 소리 소문 없이 38,000원까지 올라왔고 일단은 목표가를 이제 올린 상태인데 주가 흐름 자체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보면은 2월 달에 들어서 거의 뭐 한 4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CJ 프레스웨이가 소리 소문 없이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HMM입니다. HMM은 이제 운임 상승, 수익성 개선 기대하지 신영증권에서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로 주가도 충분히 조정 거쳤다 가지고 4분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호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조 7,589억, 영업이익은 2조 약 7천억 정도 수준으로서 모두 기대치를 5% 정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4분기 일단은 평균 컨테이너 수익이 톤당 4,070불, 그 다음에 수송량은 약 870불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그 연평균은 좀 증가를 했고 이제 수송량은 좀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수송량이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수익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아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내륙 운송이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항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최선, 개선 이제 정박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선사들이 임시 결항, 블랭크 세일링이라든가 정기 운항, 운항 항차 축소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아마 저별 때는 좀 더 안 좋은 또 부정적인 도 있었지만 아마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은 2022년에 이제 물류 병목 현상이 있었죠.
뭐 운하 뭐 그때 사고 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게 올해는 좀 더 완화되긴 하겠지만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한 16조 원, 영업이익은 약 15% 증가한 8조 5천억. 그래도 작년 대비 한 10% 이상 아마 견잔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아마 물동량 증가 속도보다 할증료 하락에 따른 운임 하락 속도가 빠르겠지만 절대순이익이 유지될. 그러니까 보면 올해 보면은 지금 운임 자체가 좀 하락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목표가도 이제 HMM 떠나서 또 이제 페노션, 이제 페노션은 이제 이런 컨테이너 벌크선인데 아마 벌크선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올리는 거 봐서는 해운 산업 자체가 올해는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그다음에 목표가를 27,000원에서 33,000원까지 2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 피크 아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는 좀 너무 기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많이 샀어요. 최근에 보면 연기금에 샀고 외국인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고요. 투시는 조금씩 뭐 이렇게 수량이 적다가 최근에 들어서 며칠 사이에 투시는 이제 좀 어떤 수량을 늘림으로써 일단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000원에서 2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40% 오른 종목이 HMM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제이 콘텐트리가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시장 눈높이를 상회를 했다. 해서 종합 콘텐트 제작사 자리매김 원년될 것. 사실 보면 이제 작년부터 이런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아마 시세도 분출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좀 작년 연말서부터는 이어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마 실망감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엔터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뭐 SM이라든가 JYP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영업 손실이 적자 70억 적자지만 전년과 전분기 대비 손실 규모를 축소를 했다 해서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65억인데 75억이니까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적을 거두었고요. 영화 부분은 이제 손실이 커요. 160억 손실인데 방송은 108억의 이익인데 당연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극장 자체가 거의 뭐 그쵸. 초토화됐기 때문에 영화 부문은 당연히 손실이겠지만 오히려 이제 방송에서 일단은 좀 이익이 많이 난 거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 콘텐츠가 이제 작년 4분기에 우리 뭐 설강화 있지 않습니까? 설강의 국내 방영권을 JTBC에 판매했는데 사실 이게 작품이 좀 작품성이 뭡니까? 이 어떤 광고, 간접 광고 때문에 사실 네. 별로 안 좋았죠. 뭐 이런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가 이런 어떤 공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 제작 제작사 지금 이제 지옥이 또 이익이 반영돼 지옥도 이제 저도 1편까지는 봤거든요. 네. 이제 2부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옥도 일단은 어떤 그 굉장히 또 랭킹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연이어 나옴으로써 좋은 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스파이더맨 일단 노웨이 홈이 일단 영화 부문에서는 뭔가를 그래도 좀 관객 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흥행에 좀 성공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못 봤지만 노웨이 홈 네, 스파이더맨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네. 요새는 제가 극장을 못 가가지고 음.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 인수 효과를 점차 채워지는 극장의 빈자리 해가지고 이제 JTBC 스튜디오가 작년에 이제 프리 IPO 자금을 활용해서 다수의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수함으로써 이제 무형 상각 상각비가 약 이번 분기에 약 100억, 향후에도 매 분기에 100억씩 일단은 상각을 해야 된다. 이제 악재죠 일단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레이블 확장에 따라 올해 콘텐츠 라인업 30편, 국내 25편, 해외 5편 해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러한 어떤 방송 부분의 편수 증가 및 티빙, 디즈니 등 플랫폼이 다변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뭔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극장 부분도 좀과
관객수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JTBC에서는 약 340억 원, 극장에서는 아마 전년과 비슷한 한 9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극장의 빈자리를 레이블 인수 효과로 일단은 뭐 방송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만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영업 분물 영업 추이 보시면은 극장은 계속 작년도에 적자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방송 판매 매출 추이를 보면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9,000원에서 69,000원으로 상향을 했다.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투신이 많이 사죠.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투신이 사고 연기금도 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보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최근에 이제 박스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들은 것 같아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수익이 났던 이런 종목이 AHA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업종은 사실 뭐 지금 뭐 철강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이제 레포트를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이제 본 중에서는 철강 레포트라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2월 17일 날서 헬로 뉴 월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지금 뭐 지금 우리가 철강은 뭐 중국의 뭐 재고가 늘어난다, 뭐 제한이 있다라지 결국엔 중국의 어떤 철강석 가격에 따라 연동이 되지만 중국 자체가 최근에 이제 어떤 환경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떤 그다음에 수출 증치세도 없애고 이런 어떤 것 좀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철강 업체한테는 좀 좋은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강을 소개를 하는데 아마 탑픽은 이제 포스코하고 고려 안외네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상승률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스코도 일단 기존의 철강 업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변화된 이런 어떤 전략을 하고 있고 근데 고려안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구리라든가 뭐 아연 가격 이런 뭐 우리 요새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내 가지고 계속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려아연이 좀 수혜를 보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포스코하고 일단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아마 이 회사에서는 아마 커버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증권에서 일단은 우리 포스코하고 일단은 고려아연을 분석하기 전에 아마 철강업종 아마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종 전체로 비중 확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탈중국화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시대가 이제 제2의 산업혁명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뭐 산업혁명이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우리 연구에서 나왔을 때 이번에 뭐 탄소 중립은 2차 산업혁명이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미래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체인지 1, 2, 3가 있고 탑픽은 이제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종 전체로 일단은 비중 확대 의견인데 탑픽도 포스코 고려아연. 철강은 2021년 높은 기저 대비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평균 가격이 점진적 하락이 전망되지만 제한적인 공급 상황과 수요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여전히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됐을 시점이다. 현재 작년 말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 PBR이 0.4, 0.3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보면 이제 바오산 강철 0.8배, 허베이 강철 0.5배. 이거 이제 중국 업체고 니폰 스틸, 일본 제철도 0.6배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거 다운돼 있는 거죠. 거의 뭐 절반 내지는 네. 한 3, 40% 디스카운트된 그런 어떤 그 가격 PBR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된 이유로는 1. 중국 철강제 가인 공급에는 가격 경쟁력이 상실이 됐다. 그러니까 뭐 워낙 뭐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뭐 가격을 여기서 뭐 아무리 조정해봐야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ESG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오해가 있다. 그다음에 본업에 가려진 신사업 가치. 그러니까는 이제 철강은 뭐 철강만 한 거지 다른 사업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 신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이 개선되는 조짐의 관측됨에 따라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자칫 경우는 이제 어떤 PBR 추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인데 어떤 PBR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지금 일단은 다운된, 연도를 보니까 2010년대가 거의 피크였는데 지금 뭐 10년 후에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ROE하고 PBR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를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네. 올해 철강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이익은 P, 가격 Q, C, 그러니까는 생산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원가의 함수에서 결정이 되는데 Q, 생산의 변동폭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고려하면 P, 가격하고 원가의 방향성이 업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일단은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철강사들은 원만한 재료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이제 판가와 정가니까 이제 스프레드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마진이 확대된 형태가 이상적인데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런 어떤 거 작년에는 급격한 원가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수요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단 판매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더라. 작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나오고요. 올해는 일단은 가격은 내려가고 Q는 올라가고 C는 내려가는 형태로 되면서 아마 철강사의 이익은 ASP가 내려가는 반면에 아마 단가는 내려가지만 재고 자산이 지금 현재 원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일부 간이익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Q루 자체가 올해 약 2%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일단은 철강의 가격이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어떤지 스프레드는 좀 축소될 전망이지만 국내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환경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의 철강제 공급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중국산이 들어왔지만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탄소 중립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다음에 수출 증치세라는 건 이제 수출을 장려하는 장려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가격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시장의 이제 주요 변수가 올해 보면은 글로벌 수요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 조강 수요는 약 4.7%포인트 오르는 거로 전망되고 있고요. 변수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그다음에 양쪽 긴축에 따른 실명의 여파고요. 국내 수요는 일단은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분명히 주택 공급 확대, 분명 부동산 뭐 어떤 이런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공급 확대 정책을 해가지고 이런 거 인해서 결국은 주택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철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좀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호재인 것 같고요. 네. 조선도 역시 요새 뭐 후판 가격이 좀 협상이 유리할 것이다. 뭐 조선도 지금 뭡니까 해운 뭐 운임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조선업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전대는 좀 역선장과는 가전제품 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어떤 차량의 반도체 공급차의 좀 공급 차질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수요는 가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은 일단은 2010년대 중국의 가행 공급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국내 공급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의 수출 증지세 환급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공급 자체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철강석은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원료탄, 스크라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파트 이제 우리나라 네. 국내 분양 추임이 올해 계획인데 네. 전체적으로 뭐 2018년 20년도보다는 좀 늘어나는 이런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피크는 일단 2015년도 16년도인데 그때만 못하지만 어느 정도로도 아마 올해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선박 발주량 및 한국 조선조 수주 비율이 어땠습니까? 발주량은 좀 줄어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주 비율은 좀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선가 지수가 지금 작년 2018년도를 해가지고 분기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올라갔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 153.25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향 트렌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조선가 자체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런 철강 수요도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후의 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지금 뭐 거의 안 좋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러 강판 유통 가격 추이는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 부분도 뭐 우리가 올해는 좀 좋게 보는 거는 지금 글로벌 승용차 판매량 전망이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SUV 차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SUV거든요. 굉장히 지금 거의 뭐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별로 이렇게 전망은 좀 좋아지는데도 이러한 어떤 SUV 차량 비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탈중국화 시작대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실 철강 업종이 역대 최고 수준이 갱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철강 수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반한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조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러나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철강 업종 자체가 좋았지만은 올해 피크 아웃이 네. 아웃이다라면서 랠리가 조기에 종료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급 실적에 비해서 작년에는 주가의 고점이나 상승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만 아마 올해는 이제 좀 좋아지지 않겠는데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중국의 헝다그로 미실현해 가지고 네. 철강제 수요 부진 어차피 뭐 부동산 경기가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아마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전체적으로는 좀 좋아진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단기 시장에밖에 우리는 주식 시장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일단은 좀 축소될 것이다. 그만해도 좀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에서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탄소 배출 저감 위한 강도 높은 조강 생산의 감축 현실화와 철강제 수출 증시 한국 폐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출 장려금을 폐지한 건 굉장히 큰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때문에 또 생산 자체를 줄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도 일단은 막고 생산 자체도 줄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철강 업체에는 그만큼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이제 탈중국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감산 정책을 했죠. 지금 이제 평창 아니 좀 어디죠? 베이징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6월 기준해 가지고 이런 탄소 중립,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을 많이 줄였다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철강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증세를 판급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월별 조강 상승을 추이해 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해 내수 가격, 수출 가격도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 작년 하반기,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2는 탄소 중립 세대가 제2의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철강 금속 업체의 새로운 시대 핵심 키워드는 탄소 중립이다. 사실 보면 이제 결국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모든 산업군에 요구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산업도 뭐 철강이나 화학 이쪽에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철강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철강 생산 과정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코크스의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탄소 배출이 용인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일단은 이것도 배제되기 어렵다. 결국에는 이제 코크스가 대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소 중립에 계속 글로벌 정책이 이쪽에 좀
무게 중심이 가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철강 업체 내에서도 이제 대체 소재 개발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철강 업종 내에서는 깨끗하게 어떤 순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깨끗한 과정에서 아마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생산 공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거를 줄이는 노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또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쪽에 아마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일단은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규제, 이걸 가이드라인은 어느 기업들이 과연 준수를 하냐에 따라서 철강 업체 간의 어떤 경쟁력의 좌우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러한 철강 업체들 전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요. 결국엔 단기 대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생산 효율성 향상, 그다음에 이제 스크랩 사용 비중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장기 대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가능성을 배제하는 혁신 기술, 뭐 CCUS라든가 수소 환원 제철 전기분해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 및 메이저 회사들은 205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중립을 세워왔는데 아직은 뭐 30년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먼 옛날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현 시점을 봤을 때 네. 미국의 뉴컬런 업체, 그다음에 유럽의 아르셀로메탈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주로 고로 위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로로 대체를 하든가, 그다음에 수소 환원 제철을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 관리, 그다음에 탄소 중립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잡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 변화를 보시면은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해가지고 세필드 제철소가 키플레이였고 1960년까지는 미국의 US 스틸, 2000년까지는 일본의 일본 제철, 네. 그다음에 2020년까지 중국의 바오 스틸이 일단은 어떤 리딩 업체였지만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투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향후에는 이제 원료는 화석 연료에서 수소로 전환이 되고 그린 스틸을 개발하기 때문에 키플레이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치온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 평가 기준이 미래 투자다. 그래서 이제 평균 PBR 아까 이제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가지 업체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가 피크 아웃이라 해도 작년도 상반기에 반짝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최근에 결국에는 이제 아마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주로 우리 이제 투자하는 게 성장 기술주에만 국한이 됐고 이런 전통적인 산업인 철강에는 어떤 투자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아마 투자가 선행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철강 업종에서도 아마 글로벌 플레이어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P하고 Q가 있어서 P는 분명히 이제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Q 수량 자체는 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래 먹거리 어떤 거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코의 경우는 이제 리튬 생산이 있죠. 그래서 광산 염호, 그다음에 니켈 광산, 흑연 생산, 리사이클링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수소 생산, 수소 금속 분량 생산이 있고, 고려아이는 이제 황산 니켈, 전해동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리튬은 이제 광석, 호주 광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가 이제 포스코 리튬 솔루션 연산해 가지고 2023년까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호수가 있죠. 염호를 인수해 가지고 네. 24년까지 연산 2.5만 톤 규모의 수소나 리튬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한다. 그다음에 30년까지는 영산 22만 톤을 구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켈은 호주 니켈 회사 라이벤소프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니켈 가공품 연간 3.2만 톤을 공급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 SNNC를 연계를 통해서 고순도 니켈을 지금 생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니켈은 연산 14만 톤 체제를 구축을 한다 되고 있고요. 흑연은 일단은 젤철 공장 발생하는 콜테러가 있거든요. 네. 콜테러를 활용해서
인저 흑연을 생산한다게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PMC 테크가 있다. 요거를 이제 생산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납품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가지고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중국 회사와 합작사로서 연간 1.2만 톤의 배터리 블랙 파우더 주요 소재를 추출해서는 공정을 올 하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말이 많죠. 가지고 네. 지금 지주회사 전환해서 있는데 어떤 계획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밸류체인 보시면 포스코롭이 이제 2차 전 밸류체인 보시면은 원료, 소재 생산, 배터리사, 최종 고객사인데 이걸 자세히 또 보시면은 리사이클 사업 구조가 일단 전기 자동차고 뉴 배터리 해가지고요. 폐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폐 배터리를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블랙 파우더 중간 원료를 해서 리사이클 공장 이제 율촌 산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가 금속 해가지고 뉴 배터리를 생산해서 이거를 계속 리사이클링 한다는 게 이제 포스코의 전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 생산은 필강구라 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올브레 무에트로 염호.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있는 샀다가 그다음에 투신도 좀 매도를 하고 연기금은 좀 사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가도 2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해서 30만 원의 목전에 뒀다가 다시 하락해가지고 지금 28만 원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포스코 계속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향후에 이런 변신을 하기 때문에 좀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레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은 보시면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합니다. 아연뿐만 아니라 해서 니켈은 캠코가 있어요. 자회사. 그래서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네. 체결했다는 게 있고요. 추가 진행은 아직 모른다. 그다음에 전해동박은 자회사 K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 설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는 새롭게 탈바꿈과 철강에 거인해가지고 2021년에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상반기에 주출마저 연간료는 부족함이 없을 것. 그러면서 목표가를 46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은 작년도에 TC 하락에도 금속 가격 환율 상승이 비전의 최대 실적이가지고 내년에도 올해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1,400억 그래서 4.2%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전망을 하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68만 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우리 차트를 보면은 52만 원에서 54만 원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강 업종에서 일단은 오늘 포스코하고 지금 고려아연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주가 자체가 지금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관심이 되는 어떤 철강 업종에 있어서 포스코하고 고려아연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또 굉장히 압축성 있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들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이 분석 리포트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적정 주가 상향 종목부터 또 오늘 또 철강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목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오늘 봤던 종목들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A스토리가 오늘 3%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버킷 스튜디오 오늘 4.68% 좀 하락세 있었고 SBS 0.2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바른손이 오늘 3.3%대 하락세 보였네요. 사마 네트워크스 오늘 3.76% 상승세 있었고 제이콘텐트리는 2%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여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참 많은데요. 대원미디어는 오늘 5%대 하락세, FNC 엔터는 2.8%,
펜 엔터테인먼트 1.85% 하락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제이 콘텐츠리 오늘의 하루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57,300원 선에서 55,900원 선까지 오늘의 종가 좀 저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 하락세였는데 오늘 지수가 빠졌죠.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좀 우상향 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특별히 또 포스코와 고려 아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타 철강주들 오늘 지수의 하락세와 함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는 1% 가까운 하락세, 고려제강, KB동부제철도 파란불 쉬어갑니다. 대양제강 홀로 오늘 좀 5.85%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세아베스틸 2.3%, 원일특강 4%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문배철강은 오늘 강보학권, 포스코 강판 살펴보시죠. 2.87% 하락하는 가운데 알루코는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1.14% 상승 흐름 있었네요. 네, 철강주들 좀 안정적인 시세 분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1,000원 선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빠졌다가 반등세 있었지만요. 오늘 0.8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월 달에 25만 6천 원의 저점을 좀 딛고 29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이 포스코 좋은 흐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고려 아연은 오늘 0.75% 약도정 받는 모습이었고요. 53만 원의 시초가 52만 1천 원 선까지 좀 빠지기도 했었네요. 52만 6천 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49만 8천 원 선의 저가를 좀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고려 아연까지 철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CJ 프레시웨이 살펴봤죠. 시급유주 저타 시급유주 어땠을까요? CJ 제일제당 오늘 1.19%, 빙그레 1.14% 둘 다 빨간불 켰습니다. 시급유주 대상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무원도 오늘 파란불 키는 모습이었네요. 네, 사조 동아원 오늘 6.64% 상승을 했는데 사료 관련주로서 좀 오늘 빨간불 키는 모습이었고요. 롯데칠성과 롯데제가 오늘 2%대 하락세, 신세계푸드가 오늘 4%까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하루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은 좀 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정 주가 상향 종목으로서 하이투자증권에서 좀 상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10% 가까운 상승률이 있었죠. 오늘은 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27,650원 선에서 4만 원 선까지 시급유주 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네요. 해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역사적인 흐름, 실적 나타나고 있는데 해운주 오늘도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H&M 오늘 2.16%, 페노션 2.38%, 대한해운은 3%대 오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흥하해운 오늘 좀 쉬어갔고요. KSS해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H&M은 최근에 좀 낙폭 과대다라는 소식 속에 또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유로 오늘 상승을 또 하고 있는데 3만 원을 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32,1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37,50원에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21,000원 저점 라인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에 좀 약세 흐름 많았죠.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포스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1.5% 하락세, SKC도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3.6%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한성네온텍은 오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좀 상승세 있었네요. 엠플러스도 2%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 오늘 2.1% 쉬어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2% 지수 좀 방어해주는 모습인데요. LNF 2.24% 빨간불 키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매매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3부에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지금 바로 해결해드리는 토카디 상담소 코너. 오늘 네이버에 대한 종목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39만 9,50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면 31만 3,000원으로 1.57% 오늘도 약세 흐름 있었습니다. 31만 8,000원의 시초가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흐름도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매수가는 39만 9,500원,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비중 5%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이버가 이제 30만 원을 하락했을 때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매수 타임을 봤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죠. 뭐 10만 원, 만 원 단위가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도 이제 30만 원을 하락할 때는 충분히 이제 3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매수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 네이버가 어떻습니까?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무려 2월 18일 대량 매도를 했고 네. 투신하고 연기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관이나 투신이 매도를 할 때는 한 번 매도 시작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도가 멈출 때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하기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시점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잊혀져가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 네이버 한번 차트 보시면은 45만 원까지도 갔었죠. 그 당시에 뭐 50만 원도 바라본다 했는데 결국엔 이제 거의 30만 원 무너지고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네이버는 좀 매수를 했다가 30만 원 넘으면 좀 파는,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박스권에서 30만 원 무너질 때는 사고 30만 원 돌파해서 어느 정도 승인할 때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만약에 네이버를 매매하신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 이제 보유 가격 자체가 39만 원, 40만 원이면 사실 지금 네이버가 그 가격 가려면은 상한가를 2번 정도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어떤 네이버 자체가 어떤 테마주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움직인 종목인데 워낙 네이버의 플랫폼 관련주들이 워낙 안 좋은 건 뉴스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40만 원 가야 이분은 이제 매수가 오는데 현재로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분이 5%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라든가 30만 원 초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실으면은 단가만 낮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단가를 낮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아마 매매하면 이런 전략이 좋잖아. 그러면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2부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더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주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